나는 매일 아침 아주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분들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뭐 더위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또 노화로 인한 퇴행성 어떤 변화 때문에 척추나 관절 질환 하나쯤은 다들 앓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질을 툭 떨어뜨리는 현대인의 고질병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척추나 관절의 문제를 치료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물리치료입니다. 네. 물리치료하면 그 통증을 좀 줄여주는 것 정도로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보다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이 물리치료법의 원리, 그에 따른 효과까지 물리치료에 대한 궁금증 하나씩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 곽동호 정책부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흔히 정형외과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물리치료. 마사지, 찜질 등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거나 통증을 줄이는데 주로 쓰이곤 한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 물리치료는 여러 질환의 치료와 재활, 예방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방대한 물리치료의 세계 속에서 어느 것에 주목해야 할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 곽동호 정책부회장과 함께 알아본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네. 이 올림픽을 비롯해서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 팀 그 의무팀의 핵심 멤버라면 바로 오늘 모실 이 물리치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부상을 극복했던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네. 자, 부회장님, 이 물리치료라는 게 어떤 질환에 또 어느 정도 범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물리치료가 적용 가능한 법이라 하면 이제 어떤 분야에서 물리치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지 또 물리치료사가 어떤 영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정형외과를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관절이나 근육, 인대 이상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호소하는 어떤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통증이나 아니면 관절의 기능 장애거든요. 이제 그런 두 어떤 증상에 있어서는 물리치료가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좋은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파트에서 물리치료를 많이 필요로 하고 네. 신경외과를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추간판 탈출증이죠. 한번 걸리면 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 좀 약간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병을 한다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어떤 통증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라든지 아니면 척추의 어떤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분야는 재활의학과 파트인데요. 이 재활의학과를 찾는 많은 환자분들은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해서 뇌나 척수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파킨슨병, 그다음에 이제 척수신경 손상, 그리고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중풍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뇌졸중이라는 병이거든요. 그런 병들은 이제 근육이 마비됨으로 인해서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물리치료사가 어떤 활성화,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재교육시킴으로써 일상생활에 어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 향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또 순환기내과 쪽에서도 요즘 물리치료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많이 활성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심장의 기능이나 어떤 폐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네.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운동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맞는 운동을 시키면 심장이나 어떤 폐에 있어서 그 기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물리치료 그러면은 통증을 좀 줄여주는 네. 통증을 줄여주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일정 부분, 일정 파트의 어떤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이란 그 정의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리치료라고 하면 그냥 가서 안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물리치료의 정의부터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물리치료라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다양한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물리치료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서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물리치료를 한 지 횟수로 20년째 됐는데 예. 처음에 물리치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어떤 물리치료의 어떤 요법들이 이렇게 통증을 줄여지는 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환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리치료 받을 때는 뭐 시원하고 좋은데 네. 하루만 지나면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어떤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이 이렇게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뭐 물리치료사들도 어떤 역량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단순하게 물리치료를 함에 있어서 목적을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에 두지 않고요. 그 통증이 일어난 원인, 그다음에 어떤 그 질병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어떤 모든 환경적인 조건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한 후에 환자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게 모든 어떤 물리치료 영역이다.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즘은 운동치료나 자세 교정을 통해서 질환을 예방하는 범위까지도 지금 물리치료의 어떤 영역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치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치료다 보니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세세하게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크게 카테고리를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열치료, 냉치료, 그리고 전기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이렇게 큰 어떤 카테고리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열치료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열치료가 가지는 어떤 효과는 기본적으로 좀 통증의 감소나 혈류량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또 너무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 근육의 이완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홀쭉하게 보이는 근육이 있죠. 예. 이것이 이제 근육의 이완 상태이다. 이 반대쪽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뚱뚱한 예. 근육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이완의 반대인 어떤 형태인 비정상적인 근긴장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희의 어떤 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근육 주변에 무수히 많은 신경과 혈관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근육 사이를 통과하는 혈관이나 신경들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근육이 뚱뚱해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신경이나 혈관이 계속 막힐 수 예, 압박을 받을 예, 수밖에 예.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2차적인 통증이나 기능 장애를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이라고 하면 이렇게 힘을 이렇게 딱 주게 되면 딱딱한 게 정상이지만 예. 힘을 이렇게 딱 풀게 되면 근육을 이렇게 좀 몰랑몰랑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근이완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힘을 뺏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근긴장 상태가 유발되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어깨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 네. 본인이 힘을 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져보면 이제 딱딱하게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비정상적인 근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 말은 그 어깨 주변에 있던 혈관이나 신경은 이렇게 계속 압박받고 있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가 바로 열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열치료가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장점은 그러니까 예. 근육의 이완 효과, 혈류량의 증가, 그리고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예,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냉치료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발목 삐끗하거나 좀 부었을 때 냉찜질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냉찜질도 냉치료의 일부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냉치료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제 혈관 수축에 따른 혈류량의 감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통증의 완화의 개념은 열치료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혈관의 어떤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치료와 어떤 정반대되는 네.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 되고 혈류량이 증가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건데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건강한 인체에서는 어떤 냉보다는 열이 조금 더 유리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벌써 연구에서 다 밝혀진 바인데요. 하지만 딱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열치료가 딱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이와 같이 혈관이 이렇게 손상이 된 경우입니다. 혈관이 손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터졌다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열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혈류량을 증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밸브를 이렇게 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새어 나오는 물의 양은 많아질 것이고요. 터진 파이프의 그 부위도 더 많이 깨지겠죠. 손상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열치료 적용하시면 안 되고 냉치료를 적용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 밸브를 잠근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케이스는 이 염증 반응이 있을 때입니다.
염증 반응은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인체에서 면역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데요. 하지만 이 염증이 통증을 동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안 좋은 거다, 싫다, 염증은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을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면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분명히 반응 자체로 봐서는 혈관이 확장되는 것은 분명히 유의미한 좋은 반응이긴 하지만 이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신경과 혈관이 압박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염증이 통증을 동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열을 적용하면 확장된 혈관이 더 확장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부었는 부위가 더 붓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냉치료를 해서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이 염증 반응을 조금 가라앉히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사다 보니 이렇게 좀 건강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네. 대표적인 어떤 문의가 뭐 얼마 전에 내가 발목을 접지른 것 같은데 온찜질을 해야 돼, 냉찜질을 해야 돼 이런 질문인데요. 그러면 제가 항상 되묻는 게 있습니다. 그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지, 네. 그리고 부었는지, 그리고 열감이 느껴지는지 이 세 가지 어떤 증상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두 가지 케이스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발열, 그러니까 열감이 느껴지고 발적, 빨갛게 보이고 부종, 붓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어떤 증상이 환자에게서 확인이 된다면 저는 이제 그 환자에게 그러니까 문의를 했는 지인에게 냉치료 하세요, 냉찜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런 증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특이한 염증 반응이 없다라고 보고 이제 온찜질을 해서 통증을 깔아앉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근데 꼭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면 분 것 같기도 하고 안 분 것 같기도 애매하게, 하고 예. 네. 애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삐끗한 지 며칠이 됐냐?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됐다라고 하면요. 그냥 온찜질 해라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하고요. 만약 어제 그랬다라고 하면 한 이틀 정도는 냉찜질 후에 온찜질로 교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염증 반응은 한 48시간에서 72시간, 그러니까 이틀이나 3일 정도면 그 염증 반응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우는 3일 동안 염증 반응이 어떤 그런 기간으로 간주를 해서 그냥 냉찜질을 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설명을 들어보면은 운동을 격하게 한 직후에는 왠지 냉찜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온탕에 들어가서 열탕에 들어가서 근육을 푼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상식일까요?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예.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 선수들 있죠. 예.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 선수들은 냉찜질을 하는 이유가 그 어떤 근육이 버틸 수 있는 인대가 버틸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냉찜질을 하는 거고요. 네. 일반인들이 운동을 했을 때는 예. 사실 어떤 인대가 손상이 됐거나 근육이 손상이 됐을 가능성을 딱 이렇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손상되지 않았고 염증 반응이 없다면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아하. 따뜻한 데 가시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인대나 근육에 조그마한 손상이 예. 있다고 하면 거기가 붓거나 좀 발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너무 과격한 게 한 것 같다. 몸에서 좀 이상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절대 뜨거운 데 가시지 마시고 어떤 체온 정도로만 하시든지 아니면 좀 냉탕에 가시는 게 맞고요. 뭐 평소대로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평소대로 운동을 했는데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예. 그렇다면 그냥 온찜질, 온탕에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온치료와 열치료의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엔 전기치료로 가보겠습니다. 네. 전기치료할 때 전기가 몸에 들어오면은 어떤 원리로 또 치료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예, 그 병원 치료실에서 전기 치료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이제 근위축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하실 텐데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은 스스로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시키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만약에 수축을 못 시키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제 근육이 마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근육 자체가 소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을 수축하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근육이 마르는 것을 좀 방지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 목적으로 전기 치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보시는 바와 같이 통증의 감소 효과입니다. 이 통증의 감소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무릎을 부딪혀보는 경험을 많이 한 번씩은 예, 해보시잖아요. 그럼 반사적으로 그 어떻게 행동을 하시죠? 막 만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파서. 감싸지거나 이렇게 비비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통증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어떤 의학적 이론에 의해서 통증이 실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요, 무릎에서 바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극이 이렇게 뇌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뇌에서 아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지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 말은 이렇게 무릎에서 뇌까지 전달이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좀 알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차의 어떤 그런 모양을,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부딪혔다라는 어떤 그런 자극이 지금 무릎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뇌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이 부딪힘이라는 자극이 아까 전에 있었고, 이게 문지르는 자극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감각 자극이기 때문에 무릎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자극들, 그러니까 부딪힘의 자극과 문지름의 자극들은요, 항상 지정된 기차만 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경생리학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떤 자극, 각각의 자극들이 탈 수 있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뇌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경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출발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선로를 통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서 이 두 개의 선로가 하나의 선로로 합쳐지게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한 개로 합쳐진 선로가 두 대의 기차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착한 기차를 보내주고 나면요, 이 게이트를 닫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각각의 자극들은 지정된 기차만 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부딪힘의 자극은 항상 문지름의 자극이나 아니면 전기 자극보다 느린 기차를 탈 수밖에 없는 아주 불리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서 똑같이 출발을 한다면 두 개의 자극이 항상 이 부딪힘이라는 자극,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은 이쪽에서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을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통증 부위에 문지르든지 아니면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이 통증이 뇌까지 전달을 못하게끔 중간에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런 논리로 인해, 이런 이론으로 인해서 통증이 감소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리치료의 종류별로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뭐 열치료, 냉치료, 그리고 전기치료까지 알아봤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치료법은 또 즐겨 찾으신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는 도수치료, 이 부분도 한번 또 설명 들어볼까요? 예, 도수치료의 도수는 한자어로 이제 맨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맨손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치료 방법이 도수치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치료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법 하나만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이런 모양이 인체에서 가장 많이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절의 어떤 이미지거든요. 네. 이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와 같이 뭐 관절 안에서 어떤 부딪힘이나 끼임이 없이 잘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상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관절 안에서 이렇게 부딪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쪽에서 부딪혔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뼈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이쪽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 부딪혔는 부분에서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관절에 적용을 하는 도수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론적으로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 도수치료 별거 아니네, 예, 그냥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도수치료는 이론적인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렇게 뼈를 당기고 뼈를 민다고 했잖아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에게서 이렇게 손에 전해오는 반응입니다. 도수치료가 손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에게서 오는 어떤 반응, 그것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힘 조절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치료 자체가 예를 들면 뭐 2mm를 이렇게 당겨라, 3mm를 당겨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네네. 이렇게 제가 당겼을 때 환자에게서 오는 느낌, 환자에게서 오는 저항감을 느껴가면서 미세하게 힘 조절을 해야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수치료의 어떤 이론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절대 무자격자한테 받으시면 안 되고요. 네. 정규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체계적인 경험을 쌓은 전문 치료사한테 꼭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치료, 냉치료, 또 전기치료, 도수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작용을 통한 치료라면요, 이번에는 환자 스스로 실천하는 치료입니다.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 치료 방법인데요. 운동치료, 어떤 분들에게 적용이 될까요? 예, 운동치료는 특히 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운동치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인대나 관절, 근육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운동치료 방법인데요. 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텐트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캠핑 많이 가시기 때문에 텐트를 치게 되잖아요. 그럼 텐트 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신가요? 편편한 땅을 찾아야죠. 그렇죠. 네, 편편한 땅 위에 그죠 이제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지주가 되는 폴이죠. 네. 폴을 정중앙에 이렇게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폴이 잘 지탱할 수 있게끔 양쪽에서 이렇게 끈을 당겨서 묶어야 됩니다. 그죠? 예.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A와 A-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A를 너무 이렇게 강하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폴이 이렇게 A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네. A를 적당한 강도로 당겨놨는데 이 A-를 또 너무 느슨하게 묶여놓으면 네. 당연히 또 A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인체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 폴과 같은 이런 구조가 이런 골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A와 A-가 이런 골격의 옆에 있는 이런 근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격이 이렇게 텐트의 폴과 같이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중앙에 있는 어떤 이 중심을 잘 잡고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양쪽에 붙어 있는 어떤 근육들이 잘 그 지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골격계 질환의 환자를 운동 치료를 적용할 때는요, 치료사는 이제 환자의 어떤 전반적인 걸 보죠. 골격이 이렇게 잘 위치해 있는지, 잘 정렬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삐뚤어져 있다면 A라는 근육이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는지는 아닌지 아니면 A-라는 근육이 너무 느슨해져 있는 건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운동을 시켜주는 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운동치료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신경계 질환에 대한 운동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경계 질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뇌졸중에 대한 운동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의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한 가족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엄마를 잃어버렸다.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했던 일이 만약 엄마의 어떤 역할이 가정주부라서 빨래와 밥을 했다고 한다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순간부터 빨래와 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빠가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애한테 밥도 해서 먹여야 되고 옷도 이렇게 빨아서 입혀야 되고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 이제 아빠가 엄마의 역할을 이제 대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 뇌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세포가 죽게 되면요. 죽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듯이 뇌 세포도 재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이제 가족이 아빠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뇌 세포가 죽은 뇌 세포의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는 없는 그 방법 외에는 어떤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유일한 방법이 운동입니다. 치료사가 이런 움직임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 어떤 마비된 근육들을 자극을 준다면 이 필요성이 계속 뇌 쪽으로 자극이 갈 거고요. 그러면 이런 변화, 그러니까 죽은 뇌세포의 옆에 있는 세포들이 그 뇌세포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안 되던 어떤 동작들, 기능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뇌세포가 죽었을 때는 이 영역의 어떤 통신이 뇌신경의 어떤 전달이 끊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주변의 뇌세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뇌세포의 어떤 손상 환자, 뇌신경 손상 환자에게 적용하는 물리치료 요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마다의 이유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물리치료를 시행한다. 간섭화 치료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환자분이 왔을 때 통증이 무릎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통증 부위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전극을 부착을 해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기입니다. 요추 견인기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요추 견인 말 그대로 허리뼈를 이렇게 견인한다, 잡아당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치료인데요.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치료기입니다. 전문 치료사의 손으로 신체의 불균형과 통증 등을 해소하는 도수치료. 이 역시 대표적인 물리치료의 한 종류다. 사람의 뼈는요, 목에 7개, 등에 12개, 허리에 5개, 총 24개의 뼈가 있는데요. 이 뼈들이 어떤 비정상적인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 움직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가 이렇게 움직임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를 해서 움직임이 떨어져 있다.
관절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관절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이런 치료가 척추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도수치료의 방법입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물리치료의 종류별 원리와 그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물리치료 일을 시작하신 지 20년이 지나셨고 현재 병원 재활의학과에 계시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 만나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과거랑 또 생활 습관, 생활 양식이 너무 달라졌다 보니까 과거랑 지금의 환자분들의 뭐 증상, 통증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병원을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어떤 통증은 보통 어깨 통증, 무릎 통증 이런 쪽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이렇게 심한 노동이나 일을 많이 해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조금 환자분들의 어떤 그런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을 오시는 환자분들의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러면 뭐 단순하게 노동을 많이 해서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픈 환자보다는 자세성 질환이라고 하죠. 오래 앉아서 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자세가 이렇게 무너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일 많으십니까? 일단은 목입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질환 자체가 좀 크게 진행이 돼버리는 경우가 어. 많거든요.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과 같이 병 자체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비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오는 빈도가 훨씬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불편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병명 자체는 없고 예. 예, 목은 자꾸 아프고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자료는 있겠습니다. 일단 허리부터 먼저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리에 좋은 자세에 대한 어떤 이미지인데요. 이런 이미지 뭐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동작을 하려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어떤 근골격계 질환, 근육이나 관절,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어깨나 무릎도 그렇겠지만 척추 같은 경우에는 병의 시작이 자세에서부터 오고 예, 그다음에 병의 끝이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끝이 난다라고 할 정도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세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 좋은 자세고 그 자세가 무너졌을 때 어떠한 인체에서는 나쁜 작용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의 구조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구조를 보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인대나 후관절, 그다음에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있는 어떤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들이 통증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조직들이거든요. 네. 이 디스크의 어떤 역할은요. 척추 쪽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디스크의 어떤 조직의 어떤 구성물을 보면 물의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의 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당연히 충격 흡수나 이런 유연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유리하지만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형태 변화가 쉽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 변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디스크가 어느 방향으로든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제가 손으로 표시를 드리면 디스크가 이렇게 하는 자세가 제가 이렇게 숙이는 자세입니다. 앞쪽에, 디스크의 앞쪽을 누르는 자세거든요. 예. 그러면 뒤쪽으로 튀어나갈 거고요. 제가 이렇게 허리를 펴는 자세, 뒤쪽으로 이렇게 제끼게 되면 뒤쪽에서 디스크를 누르기 때문에 디스크가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가게 될 겁니다. 뭐 좌우는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사방으로 다 튀어나갈 수는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많이 튀어나가느냐, 또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갔을 때 문제를 발생을 시키느냐,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일상생활을 아침부터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제가 이렇게 허리를 펴서 천정을 보거나 하늘을 본 경우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 경우가 그죠? 많겠죠. 거의 없죠. 예. 또 모든 사물들이 다 바닥에 있고 내가 물건을 내린다, 물건을 짚는다, 그리고 뭐 신발을 신는다. 항상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동작. 네. 그러니까 좀 손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처럼 디스크를 앞에서 누르는 동작이 훨씬 많습니다. 일상생활 동작에서. 그 말은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갈 확률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작의 범위를 보더라도요. 뒤쪽에 이렇게 관절이 있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젖히거나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 35도 정도밖에 각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른다라고 해도 뭐 요 정도밖에는 누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숙이는 각도는요. 한 75도까지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꾹 눌러버리는 네. 아주 강하게 눌러버리는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서서 이렇게 숙이는 동작도 당연히 많지만 이렇게 어떤 의자에 기대서 앉는 동작, 몸을 이렇게 웅크려서 이렇게 편하게 앉는 동작 있잖아요. 이런 동작도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디스크를 앞쪽에서 누르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디스크는 뒤로 튀어나갈 확률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디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을 드느냐 많이 생기느냐로 봤을 때는요, 이게 디스크 주변의 구조물을 보면 앞쪽에서는 인대, 큰 굵직한 인대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양쪽에서는 이렇게 근육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그 근육이나 인대들은 사실 이렇게 조금 눌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병적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쪽을 보면요, 아주 통증에 민감한 어떤 신경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쪽에서 디스크가 눌려서 뒤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이런 신경들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세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를 앞쪽에서 누르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의 어떤 이런 허리의 곡선을 살려주는 것이 디스크를 뒤로 밀어내지 않는 자세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척추는 일자여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목쪽은 이렇게 앞쪽으로 볼록해야 되고 네. 등은 뒤쪽으로 볼록하고,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죠? 허리 쪽으로는 앞쪽으로 또 볼록한 이렇게 큰 이런 그러니까 좀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예. 이 곡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 보시면 이 자세가 왜 나쁜지, 이 자세가 왜 좋은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뒤쪽으로 구부러지는 자세는 전부 다 이제 X가 되는 거고요. 허리의 어떤 이런 곡선, 휘어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자세들은 전부 다 옳은 자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네. 네,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계속 허리를 좀 꼿꼿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알고는 있지만 금방 또 자세가 흐트러지기 맞아요. 마련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좀 잘 유지하면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꼿꼿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예.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환자들한테 허리를 꼿꼿하게 하세요, 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서 허리를 네. 뒤로 젖히는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 자체도 이렇게 숙이는 동작도 당연히 안 좋지만 너무 이렇게 밀어버리는 자세도 안 좋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는 어떤 이런 이미지의 자세를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곡선을 유지하는 자세가 좋은 거지 이렇게 억지로 펴버리는 자세가 사실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어떤 팁을 말씀을 드리면 적당한 어떤 그런 만곡이 어느 정도냐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면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각 어떤 뼈들마다 각도를 봐야 하지만 집에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가 넣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허리에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곡선이 있기 때문에 벽에 기대어 서게 되면은 배꼽 바로 뒤쪽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에 이렇게 열중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집어 넣었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겹칠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겹칠 정도로만 들어가면 이제 적당한 만곡이 적당한 어떤 곡선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두 손을 겹칠 정도의 두께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예. 단지 손가락만 그러니까 손가락이 살짝 요 겹칠 정도, 예, 요 정도 손가락들만 겹칠 정도면 적당하다 보시면 되고, 예. 네.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젖힌 분들은요, 예. 이게 손등까지 다 예, 들어가 예. 버리거든요. 그러면 좀 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손가락 자체가 안 들어가는 분들 계세요. 예, 예. 그런 분들은 목에도 일자 목이 있지만 허리에도 일자 허리가 있거든요. 일자 허리라서 이 곡선 자체가 아예 없다. 이런 환자는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허리죠, 질환에 있어서. 예. 그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허리 정확한 자세를 잡는다는 게 이 정도가 정확한가, 이 정도가 정확한가, 이렇게 정확한 자세를 잡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 이렇게 골반을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어차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리에 힘을 주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과도하게 허리를 펴버립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중심으로 내가 자세를 잡겠다라고 하면 과도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허리를 이렇게 자꾸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에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골반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을 때는 정상적인 허리의 어떤 곡선을 갖고 있지만, 골반이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골반 이렇게 뒤로 제끼버리게 되면, 젖혀버리게 되면 허리는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고요.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과하게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반을 이렇게 수평으로 맞춘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고 유지를 하게 되면 크게 허리 쪽에 힘을 들이지 않고
자세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내용을 또 준비하면서 사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골반이 수평인지 아닌지를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실에 뭐 방문을 하든지 병원에 방문을 해서 그 감각은 한 번쯤은 치료사의 도움으로 한번 익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 현대인들이 보통 서 있는 자세와 앉아 있는 자세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대표적으로 서 계실 때는 이제 짝다리를 짚으시거나 혹은 골반을 앞으로 빼고 서 계시는 자세가 되게 흔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실 때는 보통 자세를 골반을 바로 세우고 앉지 못하고 앉아 있을 때 19명은 골반을 무너뜨리고 앉아 있는 자세가 되게 흔하죠. 먼저 바르게 서 있는 자세는 옆에서 보셔야 됩니다. 발목의 복숭아뼈의 외측 부분, 그리고 무릎뼈의 외측 부분, 그리고 고관절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 그리고 어깨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귓볼 뒤에 이 부분, 이 5가지 부분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자세가 가장 바르게 서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르게 앉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르게 앉아 있을 때 일직선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고관절의 외측 부분, 그리고 어깨의 외측 부분, 그리고 귀 뒷볼 이 부분,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게 제일 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실 때 이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이 뼈를 저희는 의자에 앉을 씰, 그리고 뼈의 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앉으실 때 이 부분이 정확히 바닥에 닿는 상태, 즉 골반의 밑에 부분은 벌어지게 되고 위에 부분은 좁아지게 되는 형태가 되어서 우리 골반 허리 쪽에 안정성이 부여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네, 바르게 서고 앉는 자세는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번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코어 운동이라고 또 요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코어 말만 듣고 코어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만 자꾸 들었지 사실 코어가 뭔지, 코어가 왜 강화가 되어야지 건강한 허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는 이렇게 몸통뼈가 크게 위치하고 있고, 그죠? 아래쪽에는 이렇게 골반뼈가 둥글럽적하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을 이어주는 것은 이렇게 5개의 허리뼈만 딸랑 있다는 거죠. 허리뼈도 생각보다 굵지 않거든요. 한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예. 요 5개만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지하는 게 없다는 거죠. 골격의 구조로 봐서는요. 차라리 이 어떤 뼈가 중앙에라도 있으면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뒤쪽에 예.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앞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구조물을 안정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예, 이쪽에 이렇게 빨간색 블록을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라는 개념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있는데 그 네모난 모양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코어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이 강해지면 이 단단한 네모의 블록이 형성이 되겠죠. 그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허리는 당연히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들 중에 하나가 보통 아침에 세수할 때,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보통 이런 동작에서 제일 많이 취해지시는 자세가 보통 스쿼트가 되겠습니다. 스쿼트를 시작하실 때는 발과 발가락을 지그시 누르는 상태에서 이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실 때 이 양쪽 씹본이 벌어지는 느낌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목, 어깨, 이 고관절의 포인트가 일직선인 상태에서 유지해 주시고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일어나실 때 발에 밟는 힘과 그리고 허벅지, 엉덩이, 하복부의 힘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전달되는 걸 유지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운동은 런지입니다. 런지는 왼쪽 발을 기준으로 왼쪽 발을 밸런스 패드의 정중앙에 올려놓으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발은 뒤로 뻗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뻗으시면 됩니다.
왼쪽 발과 무릎은 정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쭉 펴주시면 되는데 이때 허리와 등, 목 정렬을 일직선상에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펴주시면 됩니다. 이때 오른쪽 고관절 앞에 장요근이 당기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런지를 하시면 됩니다.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밟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10초씩 3번씩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코어 근육 강화 운동 한번 따라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겠고요. 네. 앞서서 목 통증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요즘 가장 많다고 하셨습니다. 네.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했고요. 목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목에 좋은 자세,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일단 목의 나쁜 자세부터 먼저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자세죠. 거북목 자세. 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쁜 자세의 어떤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목의 자세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자세에서도 머리가 12파운드의 무게를 가하게 되거든요. 12파운드면 거의 한 5.5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이렇게 여기는 2인치, 3인치인데요. 1인치씩 빠질 때마다 10파운드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볼링공 12파운드를 이렇게 머리 위에 들고 있다가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내밀어 보세요. 예. 이렇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앞으로 내는 순간 팔이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이 팔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목의 근육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목에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다? 답이 나와버렸죠. 몸통 위에다가 이 12파운드의 머리를 잘 올려놓는 자세가 목에 좋은 자세인 겁니다. 예, 너무 쉬운 자세인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자신의 몸통 위에다가 이 머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턱이 들리게 됩니다. 이게 들리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이유는 자, 머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이렇게 몸통 밖으로 나오게 되고 머리를 살짝 펴므로써 이 몸통 위에다가 머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목이 펴지기 때문에 턱이 살짝 들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천정을 보고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턱을 이렇게 살짝 당기게 되죠. 이게 목에 가장 좋은 자세다. 목에는 7개의 뼈가 있는데요. 이 위에 2개의 뼈와 밑에 5개의 뼈를 좀 기능적으로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똑같은 목뼈라도 윗목뼈, 아랫목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움직임에서 정반대의 어떤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예. 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몸통 위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턱이 살짝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턱을 이렇게 바짝 당기죠. 그러면 이 자세, 바른 자세에서 나의 시야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2m로 내리려고 하면 목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런 거북목, 아까 전에 그 목은 목이 앞으로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목을 이렇게 숙인 자세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땅을 보고 살 수 없으니 이렇게 턱을 들어버린 거죠. 이게 거북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목은 구부러지고 윗목은 편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 내용을 강조하느냐. 자, 거북목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시야가 머무르는 장소는요. 이 수평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요. 네. 목의 바른 자세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 반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어디? 시야 밑에다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나 목의 자세로 봐서는 거북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저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V, 그죠? TV도 당연히 이게 위치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리고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 모니터. 왜냐하면 책상 높이는 제가 키보드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가 됩니다. 그죠? 그럼 모니터는 항상 이 위치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거북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작업 환경이 되는 거죠. 그때 모니터를 어떤 식으로도 위로 올려서 저의 시야에서 약간 위쪽이나 시야 쪽만 올려놓는다고 하면 네. 목의 자세는 자동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노트북도 상당히 높이 올려놓고 밑에 보조 키보드를 놓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모든 어떤 그런 생활 환경이 진짜 위로만 올라가면 좋은데 그거는 불가능하니 예. 집에서 뭐 밖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집에서만이라도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책을 볼 때만이라도 시야를 이 반경 안에다가 놓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목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목에 가장 많이 하는 어떤 운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잡고 그죠? 이렇게 내리고 턱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 많이 하시죠.
이게 건강한 목에는 크게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데 예. 조금이라도 거북목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의 형태를 잘 보세요. 뒤통수를 잡고 이렇게 내리면 어디가 많이 구부러지죠? 아까 말한 밑에 목뼈가 많이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예. 네. 예. 그 말은 아까 거북목이 밑에 목뼈가 구부러져서 문제였잖아요. 예. 근데 자꾸 더 구부리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턱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목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턱을 들면서 이렇게 들게 되면 아래 목에서보다 위에 목에서 예. 펴는 동작이 더 많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목을 봤을 때는 거북목을 더 악화시키는 예. 동작들이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수 선행 동작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에서 모든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몸통에다 머리를 올리고요. 턱을 살짝 당겼습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목을 구부리는 정상적인 동작은 뒤통수를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김밥을 말듯이 턱을 살짝 당기고요. 그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목의 구부림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도 뒤통수를 이렇게 막연히 앞으로 당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작을 취하신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굴리듯이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펴는 자세도 마찬가지. 선행 자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턱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은 밑에 목뼈에서 펴는 어떤 동작이 거의 안 일어나고요. 이 펼 때는 밑에서부터 펴셔야 돼요. 선행 자세 만들어 놓고 밑에서부터 조금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턱을 들어주시면 이게 목에 전체적으로 펴는 동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거북목이 증상이 진행이 된 분들, 그러니까 아래 목뼈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분들은요, 이 자세가 전혀 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게 조금 팁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제가 해서 수건으로 하는 동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건 없이 제가 손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바로 밑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대면요, 이 아래 손 정도에 걸쳐지는 이 부위가 아래 목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 아래 목뼈를 눈 방향으로 살짝 밀면서 이렇게, 예, 손에다가 이렇게 기댄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 손의 압력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유지를 하면서 눈 방향으로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면 아래 목뼈에서 정확하게 좀 펴는 동작이 이렇게 유발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북목뼈는 이런 물리치료를 통해서 제자리로 다 돌릴 수가 있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예, 거북목 자체가 어떻게 진행 자체가 잘못된 자세에서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뼈들이나 어떤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킴으로써 정상적인 목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나 치료받았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치료의 끝은 없습니다. 그 말은 네. 무슨 말이냐면, 나쁜 자세에서 그 병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거북목 치료를 받고 내가 어떻게 자세를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어떤 치료의 효과가 지속이 얼마나 되느냐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이 물리치료의 종류 또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증상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껏 물리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처음인 것 네.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앞서 치료의 끝은 없다라는 말씀까지 남기셨는데 끝으로 또 이렇게 우리 일반인 환자분들, 일반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는 말의 연속인데요. 예. 제가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와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내용을 지금 담고 얘기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만 유지하고 운동만 잘 해도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 통증은 엄청나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렸던 얘기들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바른 자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네. 운동 꾸준히 하셔서 건강한 허리, 건강한 목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셨던 방법도 좋고요. 그 원리, 오늘 소중한 말씀드렸던 이 원리도 꼭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운동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 곽동호 정책부회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